1998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행복했다. 특히 12살 오빠 준혁과 7살 동생 민지는 남매라기보다 친구 같았다. 오빠, 이 사탕 반으로 나눠 먹자. 민지는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오빠와 나눴다. 준혁은 그런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그의 10월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났다. 민지가 없어졌어요. 어머니의 비명이 골목을 찢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가 집 앞 골목에서 사라진 것이다. 온 동네가 뒤집혔다. 경찰이 출동했고 전단지가 뿌려졌다. 하지만 민지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날 밤 큰아버지가 찾아왔다. 형님, 형수님, 제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낯선 차에 민지가 끌려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 말에 절망했다. 유괴, 그 단어는 이 가난한 가족에게 희망조차 빼앗아갔다. 2년 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 아버지도 5년 후 뒤를 따랐다. 준혁은 20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민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25년이 흘렀다. 준혁은 이제 37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은 회색빛 일상의 반복이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2023년 10월 서울에 가을비가 내렸다. 준혁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낡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1층 주차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다.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왜? 준혁은 고개를 갸웃하며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3층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샤넬 수트를 입은 여성, 완벽하게 손질된 긴 머리, 명품 가방을 든 손. 그녀는 준혁의 방문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누구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민지가 있었다. 아니, 민지가 30이 되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던 그 얼굴 그대로였다. 오빠, 여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나야. 25년 만이네. 준혁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민지라고?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 아직도 엄마 생신이야? 1015. 맞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번호는 민지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민지가 돌아올까봐 들어가도 돼? 민지는 묻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준혁은 그저 멍하니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가난하게 사네. 오빠, 그 말에는 동정도 애정도 없었다. 단지 사실을 관찰하는 차가운 시선만이 있었다. 준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25년 동안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은 이런 게 아니었다. 민지야, 정말 너야? 어떻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궁금해? 다 이야기해줄게. 그녀가 명품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 다 모아줘. 큰아버지도. 큰아버지? 준혁은 당황했다. 큰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왜 갑자기?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꼭 필요해. 내가 할 이야기는 큰아버지가 꼭 들어야 하거든. 그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준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사흘 후 큰아버지의 집 거실에 일가 친척이 모였다. 준혁의 고모, 고모부, 사촌들, 그리고 병원에서 억지로 모셔온 큰아버지까지 모두가 민지의 등장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정말 민지가 맞아? 고모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모의 손을 톡톡 두드렸다. 길었어요, 고모.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명품 쇼핑백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대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동안 못했던 효도, 에르메스 가방, 롤렉스 시계,
샤넬 향수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이었다. 친척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다. 민지야, 너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고모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역업이요. 민지는 간단히 답했다. 운이 좋았어요. 중국, 동남아 쪽으로 사업이 잘 돼서. 그녀의 설명은 모호했지만 누구도 더 묻지 않았다. 화려한 겉모습이 모든 의심을 덮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민지를 계속 관찰했다. 그녀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눈은 웃지 않았다. 친척들과 포옹할 때도, 선물을 건넬 때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특히 이상한 건 큰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다. 민지는 유독 큰아버지에게만 선물을 주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큰아버지도 민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계속 시선을 피하며 손을 떨었다. 큰아버지, 안 좋으세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제 얼굴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러세요? 큰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놀라워서 그렇겠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 그날, 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큰아버지셨으니까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큰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봤다고? 그는 큰아버지를 쳐다봤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민지야, 그게 무슨... 큰아버지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큰아버지. 민지는 차갑게 웃었다. 오늘은 그냥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난 날이니까 즐거운 날로 만들어요.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소파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25년 만에 돌아온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들 궁금하시죠? 민지가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그녀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고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뭔데, 민지야? 돈이요.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번 돈 중 일부를 가족들과 나누려고요. 특히 오빠한테. 그녀는 준혁을 바라봤다. 오빠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요. 빚도 많이 졌을 거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야. 난 돈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무사한 게. 아니에요. 민지가 가방 지퍼를 열었다. 받아야 해요. 모두가 가방 안을 쳐다봤다. 돈 뭉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지가 꺼낸 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낡은 사탕 껍질, 투명 비닐에 쌓인 25년 된 딸기맛 사탕 포장지. 그 옆에는 얼룩진 작은 공책, 피가 묻은 듯한 갈색 얼룩이 표지를 덮고 있었다. 이게 뭐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나요, 오빠? 민지가 사탕 껍질을 들어 올렸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준 거. 민지야, 학교 갔다 와서 같이 먹자고 했던 사탕.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기억했다. 25년 전 그날 아침 민지에게 사탕을 하나 쥐어줬던 것을. 민지는 오빠랑 같이 먹을래라며 가방에 넣었었다. 그런데 말이죠.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곳으로 갔죠. 그곳에서 이 사탕을 누가 제 입에 물려줬는지 아세요? 거실이 숨죽였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큰아버지를 쳐다봤다. 큰아버지요. 쨍그랑하고 큰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그게 무슨... 큰아버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기억나세요, 큰아빠? 제가 버려지던 그날 제 입에 이 사탕을 물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울지 마라. 새 엄마 아빠가 너한테 더 좋은 거 많이 사줄 거다라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가 너를 버렸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오빠. 민지는 차갑게 정정했다. 팔았죠? 팔았다고? 고모가 비명처럼 외쳤다. 무슨 개소리야. 오빠가 조카를 팔아? 미쳤어? 큰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민지가 착각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왜 조카를...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민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차분해졌다. 착각이 아니에요. 그녀는 두 번째 물건, 얼룩진 공책을 들어 올렸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게 뭔데? 준혁이 물었다. 제 일기장이요. 민지가 공책을 펼쳤다. 노란 종이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7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사주신 거 기억나요, 오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민지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해 예쁜 공책을 사줬었다. 민지는 매일 밤 그 공책에 하루 일과를 적곤 했다. 민지는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12일. 오늘 큰아빠가 우리 집에 왔다. 큰아빠는 나한테 민지야, 너 새 인형 갖고 싶지? 큰아빠가 사줄게라고 했다. 근데 엄마 아빠 몰래 비밀이래. 나는 좀 무서웠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지는 계속 읽었다. 10월 13일. 큰아빠가 또 왔다. 이번엔 민지야, 내일 학교 끝나고 큰아빠 차 타자.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 왜 비밀인지 모르겠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큰아버지, 설마. 10월 14일. 민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오늘 학교 끝나고 큰아빠 차를 탔다. 근데 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 큰 건물이었다. 거기서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를 만났다. 큰아빠는 나한테 얘네가 내 새 엄마 아빠야. 여기서 잘 살아라라고 했다. 나는 울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근데 큰아빠는 내 입에 사탕을 물려주고 가버렸다. 일기를 읽는 민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하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큰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민지가 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분노였다. 왜 7살짜리 조카를 팔았어요?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요? 민지야.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그래서 조카를 팔았다고? 준혁이 고함쳤다. 그는 큰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내 동생을, 우리 민지를. 민지는 준혁을 말렸다. 놔줘요, 오빠.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어요. 민지는 준혁을 소파에 앉히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이번엔 더 뒤쪽 페이지였다. 제가 팔려간 곳은 부잣집이었어요.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저를 입양한 거죠. 물론 합법적인 입양은 아니었어요. 큰아버지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줬으니까. 고모가 큰아버지를 노려봤다. 오빠, 정말 그랬어? 큰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처음엔 그 집이 좋았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다. 큰 방, 예쁜 옷, 맛있는 음식. 7살 아이에겐 천국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계속 우리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오빠, 엄마, 아빠. 그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새 엄마 아빠가 선물을 많이 줬다. 하지만 난 행복하지 않다. 진짜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오빠가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지야. 1999년 1월 5일. 민지가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오늘 새 아빠한테 진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새 아빠가 화를 냈다. 우리가 내 진짜 부모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무서웠다. 민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계속 탈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집은 저를 감시했고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들의 소유물이었죠. 그럼 고모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003년 제가 12살 때 그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갑자기 전 고아가 됐죠. 친척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준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거리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12살 아이가 홀로 서울 거리를 헤맸어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걸.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민지가 큰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실을 밝히러. 제육장 막다른 골목.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잠깐, 민지야.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도 이 사실을 알았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큰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무슨 거짓말? 준혁이 큰아버지를 노려봤다. 민지가 대신 대답했다. 큰아버지는 부모님께 제가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목격자까지 조작해서.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완벽한 범죄였죠. 가난한 집 아이가 사라졌는데 경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묻혔죠. 이계 자식? 준혁이 다시 큰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엔 고모부와 사촌들이 간신히 말렸다. 큰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내는 병원비가 필요했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조카를 팔아도 된다고? 부모님을 속여도 된다고? 민지야,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 큰아버지가 변명했다. 형님이 돌아가실 때 난 정말 그럼 그때라도 고백했어야죠. 민지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슬픔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라도 진실을 말했어야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편히 가셨을 텐데. 그녀의 외침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모님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만약 민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부모님은 희망을 가지고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엄마, 아빠. 준혁이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민지는 준혁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빠도 피해자예요. 그녀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달라요. 큰아버지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민지의 수행원 2명이 문을 막고 서 있었다. 어디 가세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큰아버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 민지는 비웃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제3막 결말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와 잔혹한 단죄. 제7장 25년 만의 진실. 민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12살에 거리로 나온 뒤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 3년은 지옥이었어요. 노숙, 구걸, 훔치기도 했죠. 살기 위해서.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동생이 그렇게 살았다니. 하지만 15살 때 한 여자를 만났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다. 중국 교포 사업가였죠. 그녀는 저를 거두어줬어요. 일을 가르쳐줬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저는 그녀의 사업을 도우며 일했어요. 무슨 사업? 고모가 물었다. 무역. 민지는 간단히 답했다.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는 재능이 있었어요. 사업 감각이요. 10년 만에 제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연 매출 200억 규모예요. 친척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거지 소녀가 10년 만에 거대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하지만 돈을 벌면서도 전 한 번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히 부모님을. 그래서 5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요. 뭘 알아냈는데?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한테서 땅을 물려받으셨다는 거요. 서울 변두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개발구역이 돼서 시세가 50억은 될 거예요. 준혁은 놀랐다. 그런 땅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오빠가 모를 수밖에 없죠. 민지가 차갑게 웃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큰아버지를 가리켰다. 큰아버지 명의예요. 거실이 술렁였다. 준혁은 큰아버지를 쳐다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큰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민지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큰아버지가 위조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요. 물론 아버지 서명은 가짜고요. 이 개자식이. 준혁이 또다시 큰아버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지가 막았다. 더 있어요, 오빠. 민지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큰아버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30억 원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했죠. 성공했고 지금은 그 땅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큰아버지가 전부 가로챘다는 거야? 정확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팔아넘기고 부모님을 속이고 유산까지 가로챘죠. 완벽한 범죄였어요. 큰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민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전 증거를 다 모았으니까요. 그녀는 준혁에게 서류를 건넸다. 이건 소송장이에요.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유괴, 사문서, 위조, 사기. 큰아버지, 체포될 준비 되셨어요? 경찰이 큰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다. 큰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거실에는 그녀와 준혁만 남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지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지 않아요, 오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요. 준혁은 다가가 민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한 발 물러났다. 아직이에요, 오빠. 아직 안 돼요. 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가족이잖아. 이제 다시 함께.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빠, 전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가족 없이, 사랑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민지가 옳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준혁이 간신히 말했다. 우린 그래도 남매잖아. 피를 나눈 피? 민지가 웃었다. 큰아버지도 우리 피를 나눴어요. 오빠,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전 이제 갈게요. 어디로?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제 삶으로요. 민지는 문을 향해 걸었다. 오빠도 오빠 삶을 사세요. 부모님 유산 되찾으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하세요. 민지야, 제발.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천천히라도. 민지는 준혁의 손을 떼어냈다. 오빠,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그녀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25년 전 그날, 오빠는 절 찾으려고 했나요? 당연하지. 준혁이 외쳤다. 매일 밤 거리를 헤맸어. 전단지를 뿌렸고 경찰서에 매일 찾아갔고. 그럼 왜 못 찾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 서울에 있었어요.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왜 저를 못 찾았죠?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요.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거. 오빠도 어렸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실이 제 외로움을 덜어주진 않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지가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냥 각자 살아요. 오빠도 저도 우리 각자의 삶을. 연락이라도. 준혁이 애원했다. 가끔이라도 연락하자. 제발.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럼 민지야. 준혁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너 행복하니? 민지는 문 앞에서 멈췄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준혁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빈 공간에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25년 만에 찾은 동생.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 밖에서 검은 벤츠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차는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지가 남긴 서류만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는 소송장,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적힌 작은 메모. 오빠, 이건 오빠 몫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모님도 원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민지. 준혁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미안해.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5년 전 그날처럼.